아랫배도 있고 윗배 나오는 거 있고 배 모양에 따라서 내장 지방이 쌓이는 게 좀 많이 달라요. 옆구리는 괜찮아요. 이거는 피하 지방이어서 건강에 해로운 건 아니에요. 그런데 가장 안 좋은 상태는 주변에 살이 찐 거는 건강에 그렇게 좋진 않아요. 다이어트를 성공적으로 할 수 있는 현실적인 조언 같은 게 있어요. 쥐한테 한번 100% 을 먹여봐야겠다는 거예요. 5일 만에 정상 체중이 돼버리는 거예요. 인슐린이 올라가질 않는 거예요. 네, 반갑습니다. 의사들의 수다 MC 전민기입니다. 자, 오늘은 도전했던 다이어트만 수십 가지, 좋아하는 음식 맛있게 드시면서 최근엔 또 다이어트로 화제가 됐습니다. 영상으로. 그래서 오늘 이분과 함께 좀 특별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처방전 내려주실 우리 전문가분들 모셨거든요. 어벤져스 군단 자기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가정의학과 전문의 이경실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연세대학교 스포츠응용산업학과 전영관 교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정신과 의사 이광민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고혁준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사실은 이제 많은 분들에게는 정말 유명한 인플루언서로 활약을 해주고 계신데 롱런을 하셔야 되니까 우리가 모시고서 좀 도움을 드리는 그런 자리라고 합니다. 공혁주님, 와, 최대 몸무게가 160kg까지 갔다가 쪘다 빠지고 좀 반복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데 어때요? 지금 현재 몸 상태는 좀 어떤 상황이에요? 지금 한 130대 초반에서 120대 후반 왔다 갔다 하는 느낌인 것 같아요, 지금 딱. 근데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체중이 나간다 하면 이제 어디 아플 거다라고 편견을 좀 갖긴 하는데 제 지인 중에 신기루 씨라고 네. 거의 비슷한데 몸이 깨끗해요. 그 친구는 이제 몸 검사 받고 나온 날 무조건 한 5개 정도 먹는데 그래서 오히려 저보다 건강하더라고요. 그 표상으로는. 와, 진짜요? 네. 그래서 우리가 무조건 공혁주님이 지금 아프다, 환자처럼 대하면 안 됩니다. 지금 솔직히 근데 뭐 지병이라든지 좀 그런 거 있으세요? 좀 희한하게 당뇨는 그 선에 걸치더라고요. 딱 그 이게 넘으면 당뇨인데 그 딱 직전에 걸치거나 매번 그래서 이거를 찼었거든요. 그 끼우는 거 있잖아요. 핸드폰으로 확인하고. 연속 혈당제. 네, 그게 근데 지금보다 더 쪄 있을 상태니까 지금 또 한번 달아봐야 되겠지만 훨씬 나아지지 않았을까. 그럼 뭐 당 외에는 뭐 다른 문제점은 없으신 거고요? 갑상선암이 제가 한번 걸렸었어요. 그거 말고는 딱히 없었습니다. 예. 혈압도 정상이세요? 네, 혈압은 오히려 고혈압까지는 또 아니더라고요. 근데 어때요? 우리 공혁주님 같은 경우는 이제 몸무게가 사실 막 한 30kg 정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이게 좀 몸에 좀 무리가 좀 갈 것 같기도 한데 전문가들이 보시기에는 좀 어떠세요? 사실 제가 항상 비유 드리는데 와이프분이 집에서 화를 내. 근데 우리 약간 왜 화내시는지 잘 모를 때 있잖아요. 그럴 때 있죠. 그러다가 갑자기 또 되게 잘해줘. 근데 왜 잘해주는지 잘 모를 때 좀 무섭잖아요. 반대로 여자도 그렇고 배우자가 이게 널뛰기를 하면 같이 지내기가 힘들어요. 저는 늘 그 환경에서 살고 있어요. 제 안에. 거기에 적응하시고. 네. 표정이 근데 해탈한 표정. 그럼요. 근데 몸 입장에서도 그렇거든요. 어느 날 막 밥을 안 줘. 밥을 안 주니까 물이랑 근육을 다 소모시키면서 에너지를 쓰고 지방까지 써야 되나 하는데 갑자기 또 밥을 너무 많이 줘. 그러니까 이게 왔다 갔다 하니까 우리 몸이 대사 스트레스가 너무 들쑥날쑥 하는 게 이제 가장 큰 문제고요. 그리고 이제 들쑥날쑥 하면서 생기는 가장 큰 문제는 예를 들어 처음에 80kg였다가 60kg로 살을 빼고 다시 80kg를 갈 때는 그러니까 조성이 달라져요. 근육은 줄고 지방이 늘어요. 그러니까 예전 80과 다시 빠졌다가 찌는 80은 다른데 요요 때는 이 80에서 멈추지 않아요. 반드시 맞아요. 지나가요. 확 오더라고요. 맞아요. 제가 160까지 갔던 것도 100 이하로 빠졌다가 다시 올라간 거거든요. 예. 그리고 나서 다시 다이어트를 하시면 또 물이랑 근육이 빠지면서 악순환이 되니까 체지방은 많이 쌓이는 상태가 되고 그중에 가장 큰 문제가 우리 몸에 어디나 다 쌓을 수는 없으니까 제일 먼저 간에 쌓아요. 지방간이 되죠. 지방간이 되면 간 기능이 나빠지는 것뿐만 아니라 이걸로 이제 만성질환 위험이 많이 올라가죠.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대신 이제 공혁중님 같은 경우에는 그거를 컨트롤할 수 있는 일종의 그릇이죠. 캐파가 크셔서 아직은 어떤 질병으로 가지 않는 단계지만 보통 또 다른 환자분들은 90kg만 되셔도 당뇨병 진단 받으시고. 맞아. 급속도로 찌는 케이스가 좀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어릴 때부터 약간 계속 뚱뚱했었거든요. 이건 맞는 얘기죠. 차라리 어릴 적부터 뚱뚱했으면 우리 몸에 있는 모든 건강 지표가 어쨌든 뚱뚱한 상태에 적응을 할 거 아니에요. 네. 그런데 지금의 문제는 공혁주님 세대만 해도 어릴 때 통통해진다는 건 단백질도 많이 먹고 운동도 좀 하고 이러면서 통통하고 건강하게 크는 건데 지금 꼬마들의 문제는 탄수화물 음료부터 해서 정제 탄수화물을 많이 먹고 운동을 정말 안 하는 상태로 체중이 늘기 때문에 소화당뇨 많더라고요.
현재 지금 제일 큰 문제가 20대 분들이 당뇨가 진짜 급속도로 늘고 있는 게 문제예요. 하긴 저희 어릴 때는 간식이라 해봤자 뭐 과자 뭐 이런 거 노마 정도? 추억의 노마. 노마나 뭐 그런 거밖에 없는데 요즘엔 먹을 게 너무 많더라고요. 근데 정신과적으로는 이제 빠졌다가 쪘다가를 반복하는 것 자체가 다이어트에 대한 욕구를 낮춰버려요. 무슨 얘기냐면 사람의 심리가 뭐냐면 어쨌든 우리가 다이어트를 한다는 건 되게 괴로운 일이잖아요. 나의 욕구를 통제하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살을 좀 빼가지고 뭔가 성취감이 있을 것 같은데 잠깐 방심했더니 팡 쳐요. 그거를 몇 번 반복하고 나면 아 이거 다이어트 해봤자 의미 없는 거 아닌가? 나는 어차피 안 될 거야 하면 그때부터 이제 포기해버리는 상황으로 가버리기 때문에 그러면 더 이제 체중 관리가 힘든 상황으로 가는 거죠. 아니 그럼 우리 혁준님은 어때요? 그 요요가 올 때 빠졌다가 찔 때는 좀 폭식성으로 좀 드시는 편이세요? 폭식성이라기보다는 딱 그냥 평소의 생활 습관으로 돌아가는 느낌이죠. 근데 몸무게는 확 찌는 거예요? 네, 그렇죠. 뭐 그렇다고 막 되게 인스턴트만 챙겨 먹고 뭐 그런 스타일이 아니고 다 다양하게 저는 잘 먹는 편이라서 좀 낫긴 한데 그래도 양이 확 늘어버리는 거죠. 사실은 살찌기가 원래 쉽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이제 우리 살이 찌게 되면 기본적으로 우리 몸에서 지방에서 렙틴이라는 호르몬을 만들거든요. 그 렙틴은 우리 식욕을 낮추고 기초 대사량을 올려줘요. 근데 오히려 다이어트를 극단적으로 하게 되면 이제 지방이 확 빠지게 되면서 렙틴이 떨어지거든요. 렙틴이 떨어지면 그게 두 가지 역할을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식욕을 확 늘리는 역할을 하고요. 이제 또 하나는 기초 대사량 자체를 낮추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예 렙틴이 제대로 작용을 안 하면 항상 그냥 배고픈 거죠. 계속 30% 이상을 더 먹어주고 내 몸은 내가 굶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계속 기초 대사량을 낮춘 상태가 되니까 살이 찌는데 그게 어떨 때 주로 문제가 되냐면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근육 1kg당 안정시가 대사량의 한 50kcal를 보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근육이 10kg가 빠진 거라면 내 몸은 500kcal를 내 기초 대사량이 줄어든 상태인데 여기에 렙틴이 떨어지게 되면 기초 대사량이 더 줄어들거든요. 스스로 내가 위기 상황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에너지 대사를 극단적으로 낮추는데 그리고 나서 나 이제 30kg 뺐으니까 내 옛날하고 똑같이 먹어야지 라고 생각했을 때는 이미 내 몸은 1000kcal를 덜 쓰는 몸이 되어져 있으니까 하루에 그냥 예전만큼만 먹어도 바로 그냥 1000kcal 과잉이 되는데 보통은 거기에 식이 중추까지 망가지니까 뭐 한 끼에 뭐 3000kcal도 먹을 수 있고 그럼 바로 그냥 하루에 0.5kg씩 찌는 몸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게 그냥 오히려 시도를 안 하는 것보다 어떨 때는 그런 극단적 다이어트 시도가 우리 몸을 특히 이제 뇌를 망가뜨리는 그런 상태가 될 수가 있는 거죠. 지금 말씀하신 그 고장이라는 거에 시상하부가 회사로 치면 총무팀 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몸에 중요한 뭐 체온 조절이나 갈증, 허기, 자율신경, 심박수 이런 거를 조절하는 부분이어서 여기서 렙틴이 이제 저항성이 생기거나 해서 입력이 잘 안 되는 건데 이거를 고칠 수 있는 방법이 렙틴에 문제가 생기는 건 언제나 인슐린과 같이 해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 또 당뇨로 귀결되는. 아, 또 이게 약수라니. 그래서 인슐린 저항성 있는 사람이 대체로 렙틴 저항성이 있을 거라고 보통 보고 있고 그러면 이제 인슐린 저항성은 어디서 시작되냐? 지방간과 뱃살에서 시작하기 때문에 체중 관리를 할 때 그런 부분을 이제 가능하면 도달하려고 하셔야 되는 거예요. 뭔가 들으시면서 계속 뭔가 내 건강이 무조건 나빠질 거라고 이 사람들이 저주를 하고 있구나라고 느낄 것 같아요. 미안, 책에 나와 있어, 책에. 내 생각이 아니야. 근데 이 정도 정보는 알고 계시지 않았어요? 어느 정도는 알고 있어요. 뭐 이까지는 몰랐지만은 뭐 극단적인 다이어트가 안 좋다는 건 알고 있어요. 근데 그러면 극단적인 다이어트를 이미 한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야. 했는데 이거를 정상으로 고칠 수 있는 방법은 또 없을까요? 정상적으로 돌린다면 이게 너무나 교과서적인 얘기지만 우리가 그냥 다이어트를 해야지 이런 상황이 아니라 저는 오히려 우리 뇌를 바꿔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보통 이제 우리가 이런 폭식이 같이 오는 것 중에서 흔히 얘기하는 이제 보상 쪽에 우리 측자핵 이제 이런 데서 우리가 자꾸 도파민을 갈구하고 어떤 음식을 먹어주면 막 도파민이 분비가 되어지고 그것 때문에 내가 쾌락을 느끼고 이런 것들이 더 이제 폭식을 유도하게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 측자핵을 자극하는 건 다른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어요. 하나 예를 들면은 친구를 만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옥시토신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좋은 사람을 만나서 의미 있는 대화를 나누고 함께 즐거운 거를 했다. 그 자체도 똑같은 메커니즘으로 거기 자극을 해줄 수도 있고. 근데 친구 비슷한 분 잘못 만났던 더 먹어버려요. 네, 지금 그거를 좀 걱정하는 부분이에요. 아주 고칼로리 가공식품 위주로 먹는다면 이제 별로 안 좋겠지만 근데 그게 이제 좋은 생활 습관, 예를 들면 운동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해도 사실 그게 보상이 될 수 있거든요. 교수님이 잘 말씀해 주셨는데 그 도파민이 나오는 측자핵을 저 환자들한테는 영업팀이라고 이야기해요. 영업팀은 단기 성과를 진짜 중요하게 여겨요. 돈을 빨리 벌어야 돼요. 그러면은 이제 도파민에 의한 걸 이제 구분하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HERT라고 하는데요. 내가 지금 상황이 배고픈 건지, A, angry, 화가 난 건지, L, loneliness, 외로운 건지, T, tired, 피곤한 건지 이거에 맞춰서 솔루션이 다른데 요즘같이 너무
너무 스트레스도 많고 이런 상황에서는 이 4개가 아까 말한 대로 이 총무팀도 망가지고 이러니까 총무팀에서 이게 피곤한 거예요, 외로운 거예요, 이 신호가 안 가. 그러니까 도파민은 뭔지 모르니까 빨리 뭔가를 해결하려고 하고 제일 빨리 나오는 게 기름지고 매콤하고 그거를 탁 먹으면 도파민이 팍 나오면서 뭔가 해결이 된 것 같은 느낌이. 근데 이제 거기서도 그래도 뭐 먹을 때 이것만을 먹지 말아라고 절대 먹으면 안 되는 게 혹시 있을까요? 근데 이거는 질문하시면은 더 먹고 싶어져요. 정신과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절대로 먹지 말아야 되는 게 있나요? 그러면 이거는 이거 먹으면 안 되는데.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보통 우리 대사량이라고 얘기할 때 기초 대사량이 있고 또 하나는 우리가 이제 운동한 건 아닌데 그냥 하루 왔다 갔다 하고 일어났다가 뭐 저것도 주웠다가 뭐 이런 것들 그런 대사량이 있고 또 아예 맘먹고 운동하고 이동하고 막 이런 거에 쓰는 대사량이 있는데 우리 그것만 많이 알고 있는데 또 하나는 음식을 먹을 때 사용하는 대사가 있어요. 소화시키거나 뭐 이럴 때. 어쨌든 위가 움직여야 되잖아요. 장이 움직여야 되고. 그래서 어떤 거를 피해야 되냐고 얘기를 할 때 이 장 운동이 안 되고 바로 그냥 에너지만 뽑아가는 게 있거든요. 그게 마시는 거예요. 칼로리를 마시는 거. 그래서 저는 우리 항상 다이어트의 기본은 칼로리를 마시지는 말자. 예를 들어서 뭐 오렌지 주스라든가 주스류, 콜라. 그럼요. 그런 것들은 내가 내 몸이 아무 노동을 하지 않고도 그냥 칼로리만 싹싹 빼먹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음식을 먹을 때 좋냐 하면 이거 먹으면 내가 좀 위하고 장이 일 좀 하겠는데? 단백질. 그러면은 예를 들면 과일도 그걸 주스로 먹으면은 그냥 에너지만 빼먹는 건데 소장에서 그냥 닿자마자 흡수돼요. 근데 그런 것들이 껍질채, 좀 딱딱한 거 이런 것들을 먹어주면 입도 씹어야지. 위도 운동을 해야지. 장도 운동을 해야지. 그러니까 그냥 어떤 거 먹으면 됩니다. 어떤 거 먹으면 안 됩니다. 이것보다는 좀 그런 큰 그림을 가지고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좋은 조언이네요. 그럼 원장님 그게 좀 궁금한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좀 폭식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뭐 어릴 때 음식을 좀 많이 못 먹게 한다든지 그런 적인 좀 영향도 있어요. 어떤 정신적으로. 근데 이게 뭐랑 비슷하냐면 내가 얼마만큼 자극적인 거에 내 인생의 즐거움이 향하느냐에 있는 것 같아요. 내 인생의 즐거움이 일단 다양하게 뭐가 많아요. 신경 쓸 것도 많아요. 그렇다 그러면 그걸로 일정 부분 나의 즐거움을 추구할 수 있게 되는데 어쨌든 음식이란 가장 단순한 것들이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그냥 삼시세끼를 건강하게 먹으면 그게 자극적이지 않아요. 그리고 극도의 포만감에서 내가 거기에 희열을 느끼는 것도 있어요. 그럼 뭐랑 비슷한 약간의 자학이에요. 폭식을 하시는 분들은 다 먹고 난 다음에 행복감을 느끼지 않아요. 먹을 때조차도 이게 내가 정말 행복하다라고 먹지 않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요. 그냥 괴로우면서 먹어요. 자학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나 이거 살찔 것 같은데? 그러면은 화장실로 가죠. 소화로. 그래서 이게 순수한 즐거움을 위한 음식이냐 혹은 자학을 위한 음식이냐 이것도 구분할 필요는 좀 있어요. 여기서 진짜 중요한 말씀인데 이게 결국은 이건 자학이냐 아니냐 이런 거를 인식하려면 인지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거를 하는 애가 이 전전두엽이고 이 전전두엽은 치명적인 하나가 있는 게 수면 부족하면 일을 못해요. 그러니까 이게 자학이다 아니다 이건 내 건강에 안 좋다 이걸 먹으면 에너지를 좀 쓰겠다 이런 판단 자체가 피곤하면 잘 안 되니까. 그래서 잠을 그냥 어느 정도 자야 될까요? 제 생각에는 무조건 11시 전에 자야 돼요. 11시 전이요? 저 초등학생 때부터 그 전에 잔 적이 없는데. 근데 제 말은 그걸 매일 하라는 게 아니라 우리 몸이 72시간 정도 그걸 견딜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월요일, 목요일은 11시 전에 자라. 근데 이제 받아들이는 느낌만 보면 아는데 일찍 재우는 건 쉽지가 않을 것 같으니까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혁준님 영상들 예전 거 찾아보면은 빠지셨을 때 굉장히 뭐라고 해야 돼 날렵한 얼굴 제 턱선도 보긴 봤어요. 근데 어떠세요? 좀 살이 어디부터 좀 찌는 스타일이에요? 저는 무조건 배 얼굴. 근데 원래 다 배가 가장 먼저 찌는 거예요? 아니면 좀 사람마다 달라요? 건강한 여자분들은 보통 엉덩이나 허벅지 쪽 그러니까 볼륨이 있는 그런 몸매인데 그런데 그분이 그 이상을 먹게 된다거나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면 대부분 배에 찌게 되는 거죠. 여성분들은 바로 네, 배로 그러면 간다. 남자는 시작부터 이제 배에 찌게 되죠. 그게 이제 재밌게 남자가 살이 찌면은 배가 나오고 여자들은 이제 기본적으로 서양 배는 이제 엉덩이 쪽이 이제 찌는 걸 그러잖아요. 그게 폐경이 되면 더 이상 여자들이 여기에만 머물지 않고 배가 찌기 시작하면서 그 전에는 심혈관 질환 위험이 높지 않다가 갑자기 폐경기 이후에 이제 심근경색 위험이 이제 확 올라가게 되죠. 그런데 여기서 좀 특이한 거는 스트레스를 받으면 코티졸이 올라가잖아요. 코티졸이 올라가면 그 자체가 인슐린 저항성을 뇌에서도 일으키고 몸에서도 일으키지만 특히 이제 그 중에서 뭐 다 아시겠지만 쿠싱 신드롬이라고 하면 이게 만성
정상적으로 코티졸이 올라가 있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들 남녀 불문하고 다 이제 배로 복부 비만형이 되고 이제 그게 우리 흔히 얘기하는 내장 지방을 올리고 그게 인슐린 저항성을 유발하게 되어지죠. 근데 이제 전체적인 체형도 뭐 중요하지만 사실 마른 비만도 되게 위험하다고 하죠. 배만 볼록 나오는 그 거. 이티형. 네. 그 아랫배 똥배만 나오는 거는 수면 부족이랑 스트레스이고요. 등이 찌는 분들도 있긴 있어요. 등에 살이 쪄요? 그러니까 완전히 상체 자체가 다 찌는 분들. 그런 분들은 이제 그게 다 합쳐져 있는 상태죠. 그러면 일반인들이 좀, 내 배는 좀 빼야겠다. 이렇게 좀 자가 좀 진단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따로 없어요? 허리 둘레를 재는 방법이 있는데 줄자로 배꼽선이 보통 선이거든요. 거기에 여성 같은 경우는 85cm, 남성은 90cm가 넘으면 이제 복부 비만. 거기에 두 번째 하나를 덧붙이면 딱딱한 배가 있고 말랑말랑한 배가 있어요. 뭐가 좋을까요? 나는 말랑한 배. 말랑이 좋을 것 같아. 딱딱한 건 지방세포가 크고 거기서 염증 반응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말랑말랑한 건 그 세포들이 다 작아지고 그래서 염증 반응이 덜한 거. 그러면 약간 아랫배도 있고 윗배 나오는 거 있고 한데 배 모양에 따라서 그 내장 지방이 쌓이는 게 좀 많이 달라요? 가장 안 좋은 상태는 남성형 비만으로 배꼽에서 위쪽으로 배가 나오는 것. 배꼽 위로 찌는 분들은 내장 지방이 이제 위로 올라오는 거죠. 그게 이제 가장 안 좋고 이런 연구는 있어요. 결국에 우리가 비만 관리를 하는 거는 심혈관 질환 같은 게 안 생기게 하기 위함인데 그런 거랑 연구 본 게 있는데요. 배꼽 주변에 살이 찐 거는 건강에 그렇게 좋진 않아요. 근데 옆구리는 또 괜찮아요. 도움은 안 되지만 이거는 피하 지방이어서 보기에는 싫을 수 있지만 옆구리는 그래도 건강에 해로운 건 아니 아니에요. 근데 앞에 배가 없는데 옆구리만 찌는 경우도 있어요? 있더라고. 그래. 네. 근데 어쨌든 내방 지방이 많이 끼면 낄수록 좀 어떤 위험이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제 궁금한 것 중에 하나였거든요. 그러니까 비만도에 비해서 건강하시다고 하니까 혹시 부모님이 원래 조금 당뇨라든가 이런 게 아예 없는 집안이구나. 있었어요. 할머니하고 아버님은 계셨는데 아버님 좀 늦게 오셨고 한 50, 60 넘어서 오셨고. 그러니까 비만하신데도. 비만인데 당뇨 때문에 빠지셨어요. 또 하나는 젊었을 때 똑같이 지금 현재 비만한데도 예를 들어서 중고등학교 때 체력장 높은 점수 받은 사람들. 전혀. 그럼 타고나신 거네. 유전적으로 그건 좀 타고나신 거예요. 왜 여쭤봤냐면 똑같은 비만도가 있어도 어떤 분은 내장 지방이 더 많이 찌는 분이 있고 또 어떤 분은 피하 지방이 좀 많은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체질적으로 내장 지방보다 좀 피하 지방이 많은가 이게 궁금했고 재밌는 연구 중에 하나는 실제로 이제 라이포석션이라고 하잖아요. 지방 흡입술. 그걸 엄청나게 한 8kg 정도를 막 다 흡입한 거예요. 야, 그러면. 네, 그러면서 건강해질 줄 알았어. 지방은 뺐는데 당 대사라든가 고혈압이라든가 이런 게 전혀 개선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건 피하 지방을 뺀 거고요. 이번에는 아예 내장 지방을 동물에서 빼봤어요. 그랬더니 이 쥐 같은 경우에 6개월까지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지가 않아요. 내장 지방이 빠지니까. 그럼 뭐가 차이가 있냐 하고 지방들을 빼가지고 얘네들의 염증 지표들을 분석해봤더니 피하 지방보다 이런 내장 지방의 염증 지표가 훨씬 더 많은 거예요. 근데 이런 염증 자체가 뇌에서나 우리 모든 기관에 인슐린 저항성을 불러일으키니까 그게 이제 우리 몸에 안 좋은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지방 흡입은 주로 피하 지방을 뺀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내장 지방은 뺄 수는 없는 거죠? 내장 지방은 스스로 뺄 수 있어요. 내장 지방 할 수도 있어요. 어떻게 해요? 거의 이제 목숨 걸고 수술을 하는 거죠. 인생 걸고. 좀 위험하지. 그러면 약간 다이어트를 좀 더 성공적으로 할 수 있는 정신과적 노하우 같은 게 있어요? 약간 내 스스로를 좀 어떻게 뭐 마인드 세팅을 한다든지? 사람은 기본적으로 끈기가 그렇게 좋지 않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심리학적으로 다이어트가 유지 가능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것이냐. 일단 전체 칼로리가 주는 게 중요하거든요. 우리는 힘들고 어려운 게 순서당 뒤로 가버리면은 심리적으로 못해요. 프리맥의 조건화 이론 같은 건데 간단히 얘기하면 이거예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손주한테 케이크를 먹이고 야채 요리를 주면 아이들은 케이크만 먹고 다 도망가죠. 야채 요리를 먹이고 케이크를 주면 야채 요리도 먹고 케이크를 먹어요. 근데 지금 대부분의 다이어트를 얘기할 때 생물학적으로는 저녁을 굶게끔 하는 게 의학적으로는 맞기는 하죠. 하지만 심리학적으로는 지속 가능성이 떨어져요. 왜냐면은 굶는다는 건 하기 힘들고 하기 싫은 거예요. 그러면 저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아침, 점심을 좀 적게 드시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저녁을 그냥 좀 충분히 드시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대사적으로는 물론 저장이 될 가능성이 높기는 하지만 전체 총 칼로리는 줄어요. 그리고 이걸 반복했을 때 지속 가능성이 좀 높다는 거죠. 지금 혁주님이 처음으로 고개를 들렸어요. 경청을 했어요. 경청을 했어. 지금까지 나온 얘기 중에 그래도 가장 좀 혹한 얘기였죠. 네, 참 좋은 얘기가. 네. 근데 실제로 이게 효과가 있는 게 뭐냐면 제가 아침, 점심을 거의 안 먹어요. 당연히 오후 2-3시간 넘어가면 배고파요. 근데 그때 저녁에 먹고 싶은 음식을 정해요. 낮에 참는 건 오히려 되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1일 1시간 때 보통 저녁에 한 끼만 먹는 게 베스트인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은 오히려 낮에 배고픈 거를 좀 지속 가능성 있게 참아낼 수 있는 거죠. 이따가 맛있는 거 먹어야지
우리는 너무 거창한 거 원해. 살을 뺄 때도 한 번에 빡! 근데 그렇게 하면은 지치니까 다시 그냥 유혹에 빠져드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빠지는 속도는 더딜지 몰라도 오랜 기간 동안 할 수 있는 활동. 총 칼로리를 줄여라. 두 분은 우리 혁준님이 고개를 들 수 있을 만한 현실적인 조언 한 개씩을 좀 끄집어 내주셔야 됩니다. 제가 원래 비만 연구 분야였거든요. 그래서 그때 저희들이 했던 게 뭐가 있었냐면 멜라닌 컨센트레이팅 호르몬이라고 MCH라고 하는데 이 유전자를 없애면 쥐가 살이 빠지는데 근육량은 유지가 되고 지방만 빠지는 거예요. 이거가 이제 제가 연구하던 그 분야였어요. 근데 제 옆에 있는 애는 비만해서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는 걸까? 인슐린 저항성이 생겨서 비만한 걸까? 뭐 이런 얘기를 하더니 갑자기 이 쥐한테 한번 100% 지방을 먹여봐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걔는 100% 지방을 주고 저는 운동을 열심히 시켰어요, 쥐를. 이 쥐한테 쳇바퀴를 주면 얘가 하루에 일주일에 40km를 뛰어요. 마라톤을 뛰어요. 그리고 한번 시합해봐요. 운동이 좋은지 키토제닉 다이어트가 좋은지 딱 시켰는데 걔네들은 5일 만에 정상 체중이 돼버려요. 살 빼는 데는 키토제닉이 좋다. 근데 이제 그거에 왜 그런지를 우리가 그때 다 분석을 해봤는데 그 중에 하나가 고지방 고탄수화물 계속 먹은 애들은 인슐린이 50이에요. 근데 탄수화물 안 먹은 지방만 먹은 애는 인슐린 1이에요. 인슐린이 올라가질 않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인슐린이 올라가야 그게 지방을 저장을 하는 거거든요. 그때 그거 결과를 보고 제 다이어트의 습관에서 살을 빼려면 인슐린은 무조건 낮추는 다이어트를 해야 된다. 그러면 지방을 좀 많이 먹으라는 얘기예요, 지금? 아니요. 저는 이제 그 쥐를 저희가 6개월까지 그렇게 시켜봤거든요. 쥐를 이제 해부했더니 간이 2-3배 정도 커져 있고 다 하얘요. 저는 이제 그런 극단적인 키토제닉 다이어트를 하시라는 게 아니고 이거 먹으면 인슐린 올라가? 아, 요건 피하자. 그럼 인슐린 안 올라가는 간식은 뭐가 있을까? 라는 거를 생각을 하면서 드신다면 칼로리를 적게 먹으려면 너무 힘들어요. 근데 인슐린을 안 올리는 걸로 먹으려면 할만해요. 삼겹살 구워 먹을 수 있잖아요. 삼겹살에 김치에 해가지고 그것만 딱 먹어도 괜찮잖아요. 먹어라. 내가 뭘 먹는지 알고 먹어라. 원장님도 좀 제가 항상 이제 남자분들한테 한 얘기는 두 개예요. 1번은 집에 안 사놓으면 돼. 컵라면, 간식을. 집에는 웬만하면 없으면 귀찮아서 한 번은 안 드시더라고. 근데 요새는 그런 것도 다 배달을 해주더라고. 정말 먹고 싶으면 나갔다 오면 되잖아. 그 플러스 마이너스라도 맞춰야지. 어차피 먹을 거면 나가서 사와라. 그거라도 걸어라. 두 번째는 숟가락을 안 쓰는 거. 젓가락만. 네. 오. 같은 걸 먹어도 국물을 안 먹으면 웬만한 건강 상태는 다. 제가 볼 때 이미 숟가락 안 쓰시고 이러고 있으니까 내가 아니 말하면서 아 이렇게 마실 수도 있나? 이렇게. 좋습니다. 그럼 자, 오늘 좀 여러 가지 조언들 받았는데 좀 와닿는 내용들이 좀 있죠, 그래도? 너무 많았죠. 오늘 진짜로 한번 들은 내용으로 한번 시도를 해보고 더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도 희망적인 건 극단적으로 굶고 매일매일 운동해라 이런 내용보다는 그래도 먹지만 그걸 좀 더 현명하게 먹음으로 인해서 좀 인슐린 저항성도 줄이고 조금 더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좀 알려드린 거기 때문에 이건 뭐 혁준님만을 위한 진단이 아니라 전국에 좀 많은 분들에게 식욕 참는 게 힘들고 다이어트에 실패하는 분들은 좀 참고하실 만한 좋은 내용들이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혁준님과 함께 다양한 이야기 나눠봤고요. 저희는 다음에도 더 재밌고 유익한 이야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